이번에 1-1단원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자본주의 라는 것을 설명할 겁니다. 자본주의는 일단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본주의 일단 의미는 일단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 원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 의미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 운영 원리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일단 첫 번째로 세 가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거죠, 이거. 사유재산 제도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유재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먼저 얘기를 하면요. 자, 경제활동이 뭐냐면, 경제활동이 이제 보시면 뭐 생산, 분배, 소비활동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생산, 분배, 소비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사유재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요 재산을 개인이 소유한다는 거잖아요. 이 재산 같은 경우를 뭐라고 보냐면 이제 생산수단이라고 해요.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 이걸 말합니다. 생산수단 하면 거기 나와 있겠지만 기계, 공장, 또 토지 이런 것들, 요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유재산 제도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듯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죠. 자유로운 경제활동, 경제활동의 자유. 이거 아까 말했죠. 생산, 분배, 소비활동. 오케이?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시장. 그래서 뭘 한다? 경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사적 이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건데, 사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각자 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서 사적 이익이 추구를 하는데 이 추구하고 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성이 된다? 이 과정에서 그렇죠. 사회적 부가 증진이 된다. 이게 바로 애덤 스미스의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국부론이라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부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바로 이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자본주의 전개 과정에서 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그다음에 혼합 경제 체제 이런 것을 다 하게 될 건데,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즉 사적 이익 추구에서 사회적 부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자, 여기 자본주의에서 먼저 그거를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겁니다. 자원의 분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분배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원배는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지만 이제 그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 라는 것이겠죠?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아래 나와 있는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 있잖아요. 요거를 좀 알고 가셔야 되겠어요. 좀 번외편 같은 건데,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것은 그 베버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그죠? 그렇게 나와 있죠? 베버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신교와 구교가 있잖아요. 요거는 일단 신교인데, 이전에 구교 같은 경우, 그렇죠, 로마 카톨릭이죠. 구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를 했습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를 했어요. 요구를 이렇게 참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사적 이익만 이렇게 추구하는 이기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했는데,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신교로 넘어오면서 세속적 금욕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세속적 금욕주의, 이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속적 금욕주의 같은 경우에는 보다 현실을 적극적으로, 즉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현실을 살아가되 대신에 절제하고 금욕한다. 그 안에서 절제하고 금욕한다라는 거죠. 과도하게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거야. 사적 이익을 추구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요런 윤리 자체가, 요런 신교에서 받아들인 요런 윤리가 이제 굉장히 이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관련성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교에서 나오는 그 사람 두 명 있잖아요. 종교개혁가 루터, 그 다음에 뭐 칼뱅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업정신 같은 것을 이제 강조를 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자본주의에서 사적 이익 추구하면서 그건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게 직업정신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칼뱅 같은 경우에도 이 구원예정설이라는 걸 말해요. 구원예정설을.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애초에 정해져 있다. 애초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구원받을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윤리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제 자본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볼게요. 지울게요. 먼저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이전부터 볼게요. 자본주의 이전.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자본주의 이전이에요. 요 기점이 언제냐면 18세기에 이제 그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있잖아요. 요 기점으로 이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시작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 전까지 자본주의는 16세기래요. 아이고야. 자본주의는 16세기 유럽에서 태동해서 18세기 영국 중심으로 일어난 산업혁명에 거쳐서 확립이 되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네. 산업혁명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중상주의였어요. 중상주의. 이 용어에서 할 수 있겠지만 상업을 중요시하는 주예요. 상업만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뭐 금융 또는 뭐 다른 거 있잖아요. 금융, 뭐 민간 경제활동 이런 것을 지자체에 개입을 해서 다른 것들을 억제하고 상업만 중요시하는 그런 중상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상업만 돈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금이랑 은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업만 중요시하고 굉장히 다른 민간의 민간 경제 활동에 개입이 너무 많았다. 개입이면서 규제죠, 사실 규제.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산업 발달이 잘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상업 빼고는 나머지 산업에서는 발달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은 확보 때문에. 금은 확보를 위해서 상업만 중시했다. 왜냐면 금을 확보해야 부가에 늘어난다고 봤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생각이 바뀝니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바뀝니다. 자, 이때 나온 것이 이제 바로 첫 번째 나온 1세대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나요? 그렇게는 아니고 자유방임주의라고 부릅니다. 자유방임주의라고 부르죠. 자, 이 사람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한 사람이 바로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뭐 저서까지 국부론 뭐 이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자유방임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개입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인 자유로운 경제활동. 자, 여기서 볼 수 있겠지만 자유, 방임은 풀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해놓는다. 이게 자유방임주의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금은의 확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금은의 확보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금은 대신에 자유로운 경제활동. 아까 말했죠. 이거 사적 이익의 추구, 앞에서도 말했는데, 자유로운 이 경제활동이 국가의 부를 늘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자유방임주의예요. 자유방임주의로 쭉 가면 되는데, 요 중간에 또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해요. 문제가 하나씩 발생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 쪽에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대공황이라는 게 발생해요. 대공황. 이게 언제 일어난 거냐면, 언제지? 모르겠어. 1929년. 그렇죠.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왜 발생을 했느냐 봤더니, 생산 능력은 증가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여기서 말한 게 이제 독점 자본주의거든요. 여기서 독점 자본주의 때문에 대공황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가 꽉 쥐고 있다 보니까 그 회사가 파산하면 그 회사와 연계되어 있던 다른 회사들까지 다 같이 파산해버립니다. 뭐 그런 구조예요. 과잉 생산이죠. 과잉 생산. 독점 자본주의로 인한 과잉 생산. 생산이 많은 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산은 많은데 소비가 안 된다. 그럼 재고가 쌓여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비가 원활하게 돌지 않고 돈이 돌지 않으니까 재고만 쌓이게 되고, 그러지 망하는 거죠. 생산이 이따만큼 해놨는데 팔리질 않으니까 망하는 거죠. 독점 자본주의는 과잉 생산. 예, 요런 것들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유방임주의, 이렇게 지네들끼리 이렇게 자유롭게 하게 해놓으니까 독점 자본주의만 탄생을 했다. 이거 고쳐야 된다.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회주의적인 면을 조금 부각시킨 그런 게 나왔죠. 껴볼까요? 껴볼까? 맞죠. 이거 굉장히 더럽다. 편서를 스카이라 수정 자본주의가 나오죠. 수정 자본주의가 나옵니다. 수정 자본주의가 나와서 요거는 이제 그 주장한 사람이 케인스라는 사람이 되겠고, 이 케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대공황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뭐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났느냐 봤더니, 이 유효 수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유효 수요. 유효 수요를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유효 수요. 생산물을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수요, 그런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그 수요가 있어야 된다. 이 유효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거를 주장한 겁니다. 이게 수정 자본주의예요. 정부 개입. 그래서 특징은 무엇이냐? 그렇죠. 이제 정부가 시장에 일정 부분 개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이 케인스의 이 수정 자본주의라고도 부르고, 뭐냐 그러냐면 혼합 경제 체제라고도 불려요. 아까 말했듯이 혼합 경제 체제. 좀 섞은 거예요. 좀 섞은 거예요. 사회주의하고. 일정 부분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대로 사회주의 산제도나 그런 거는 가만히 놔두면서, 기본적인 원리는 놔두면서도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 그냥 막 풀어주면 안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 개입, 요 케인스의 이론에 따라서 실시한 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무엇이었냐면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자, 가장 유명한 거는 그렇죠. 댐이죠. 댐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댐 사업에서 뭐 일을 하게 해서 댐도 짓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그 돈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한 거죠. 그 돈을 줘서 그 돈으로 이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유효 수요를 늘리게 한다. 이 말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뉴딜 정책을 실시한다.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수정 자본주의가 쭉 가다가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여기서 그 석유 파동, 오일 쇼크라고 부르죠. 석유 파동이 발생해요. 석유 파동이 아마도 1974년 정도에 일어났을 거예요. 석유 파동 1970년대 일어났어요. 자,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냐면 보통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인플레이션. 그렇죠. 물가가 오르는 것이죠. 물가가 오르는 것.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뭐가 많다는 뜻이죠? 생산이 적거나 소비가 많거나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소비도 적어. 소비도 적은데 물가만 올라요. 그럼 이거는 엄청난 악순환이 되겠죠. 그런 상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경기 침체. 생산 소비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소비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비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물가는 올라요. 그래도 이게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정확히 몰라요. 저. 이렇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다 라는 것이에요.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케인스가 말했던 이 정부 개입, 이런 뉴딜 정책 같은 정부 개입을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을 했으면 지금까지 수정 자본주의로 쭉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정부 개입이 실패해요. 실패하니까 아니 어차피 정부 개입해도 별 쓸모도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예전처럼 자유방위 때처럼 그냥 시장의 원리에 그냥 맡기자라는 이론이 등장하게 되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그냥 시장의 자유로운 이런 경제활동이다. 이걸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 정책.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주장을 했느냐? 누가 주장을 했죠? 왜 안 나오지?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죠. 그 사람이 신자유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뭐다? 아까 말했죠 여기 자유로운 경제활동. 그래서 시장 여기 안 나오니? 지나친 정부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 원리에 맡기자. 이거예요. 정부 개입 비판하고 자유로운 시장 원리를 적용을 하자라는 것이 되겠죠. 아 그런데 자, 이 신자유주의의 그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신자유주의 원리에 대해서 비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비판이 발생하는 부분. 자 여기서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신자유주의 특징.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 이건 딱 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자유무역이죠. 자유무역 확대. 자유무역 확대가 뭐냐면 보통 자국의 그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것을 정부에서 매겨요. 정부의 개입이죠. 그것도 일종의 관세를 매기는데 이거 하지 말자는 거죠. 관세 매기지 말자.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게 하자. 어차피 정부 개입해봤자 이런 거 해결 안 된다. 시장 원리 맡기자. 이게 자유무역이죠. FTA라고 그러죠. 자유무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정부 규제.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당연한 거죠. 정부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버리자. 오케이?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복지 축소예요. 복지 축소. 이 복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정부 개입이다 이거.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잖아. 그건 이것도 어쨌든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뉴딜 정책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수요를 늘리게 하는 이런 거 하지 말자. 이건 동남비다. 복지 축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기업 민영화인데 여기가 뭐냐면 공기업. 그러니까 공기업은 세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회사잖아요. 공기업은 민영화인데 그런 것도 이제 정부가 운영하니까 정부한테 주지 말고 그렇게 민간에게 넘겨버리자. 시장 원리를 적용하자. 공기업은. 그것도 기업이니까. 요런 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특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도 사실 많이 발생했어요. 지금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이제 빈부격차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겠죠. 사실 이 복지 같은 것도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건데 이걸 하지 말자 그럼. 잘 사는 사람은 시장 원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이 자본주의라는 게 돈을 벌어오는 건데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돈을 많이 벌고 돈이 없는 사람은 더 돈을 적게 버는 거잖아요. 이러면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익부빈익빈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위기도 사실 가져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건데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위기, 신자유주의. 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이에크가 신자유주의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를 했는데도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보셔야 돼요. 이건 최근의 일이거든요. 최근의 일. 이거 자체가 최근의 그런 이론이어가지고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조금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둘 다 미국이에요. 둘 다 미국인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두 번째가 이제 2008년 이것도 2008년인가. 그죠? 이게 한 2008년쯤에 일어났을 거예요. 2008년쯤에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부르죠.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죠. 이게 맞는 그건지 모르겠는데 세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겁니다. 서브프라임이라는 것이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이에요.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모기지라고 하면 이게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거예요. 낮은 사람들한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도 그냥 빌려준 거예요. 그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대출 상품을 판매를 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근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결국엔 못 갚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원금 회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원금 회수. 원금 회수가 안 되면 여기서 이제 그 현금을 찾으러 온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빌려줬거든요. 그리고 원금 회수가 안 됐으니까 현금을 찾으러 온 사람들, 저축해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현금을 다시 주지를 못해서 파산이 일어나죠. 파산이 일어나면 그 은행이 투자를 했던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상품에 투자를 했던 그런 회사들까지도 줄줄이 다 파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경제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형 투자은행들 같은 것들이 있죠. 뭐 어디 있냐, 뭐 리먼 브라더스 뭐 이런 거 있네요. 리먼 브라더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대형 투자은행이 이제 파산을 하면 이거는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투자은행에 또 투자했던 사람은 어떻고 거기에 또 투자했던 사람은 어떻고 금융위기가 이렇게 일어났다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신자유주의의 이 원리에 의해서 그냥 정부 규제 없이 그냥 막 빌려줬던 거예요. 정부가 규제를 했어야 된다 이걸. 이런 사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는데 이것도 그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는
여기서는 그거예요. 이거는 월가에서 일어난 건데, 월가 알죠? 금융의 중심지, 미국 금융의 중심지. 금융위기가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시작됐죠. 이것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시민들일 거예요.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월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금융이기 때문에 회사를 나가면서도 굉장히 많은 퇴직금을 챙겨간 거예요. 퇴직금. 이거 정부 개입해야겠죠.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런데 지네들만 살겠다고 퇴직금 갖고 튄 거죠. 응. 근데 이거는 신자유주의 시장 원리에 의해서 그냥 자기 사적 이익 추구하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요런 위기가 발생을 해서 요런 거에서 이제 나온 것이 시민들이 이제 굉장히 분노를 해서 뭐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라고 하죠.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 월가를 점령하라 라는 그런 시위를 일어났던 것이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됐고요. 이거 두 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자유주의 시장 원리의 한계 그리고 문제점, 특히 서브프라임 모니 사태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또 뭘 볼까? 볼 게 없죠? 응? 없어요. 다 했어. 그래서 뭐 보면 뭐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여기에서 나온 뭐 월가 시위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신자유주의에. 이 신자유주의의 그런 거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뭐 그런 게 되겠죠. 제동을 걸고 이제 복지 그런 것을 늘릴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일어난 다음에 이제 복지 하게 이제 오바마가 당선이 됐다가 지금 다시 트럼프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신자유주의까지 해서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을 다 살펴봤습니다. 예, 다 했어요. 이제 합리적 선택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우개.